예, 이제 456쪽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인데, 이제 이건 우리가 그 민법 처음 할 때 봤던 거예요. 그 불능의 유형을 봤는데, 불능은 원시적 불능이 있었고 후발적 불능이 있었죠. 그래서 계약이 체결될 당시, 성립될 당시에 이미 불가능이면 원시적이고, 성립할 땐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능이 되는 걸 후발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무효가 되는 건 뭐라 그랬냐면 원시적 불능은 무효예요.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라고 했죠. 원시적 불능은 무효가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제 민법 53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뭘 규정하고 있냐면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악의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선의 그리고 무과실의 자에게 그걸 팔았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지라는 건데, 이제 이때 손해배상을 신뢰이익이라고 해요. 신뢰이익을 배상해라. 그러니까 이 상대방 입장,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은 계약이 유효라고 믿고 쓴 돈이 있을 테니까 그건 배상해야 되는데, 물론 무제한 배상은 아니고요. 이행이익을 한도로 배상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조문을 좀 볼게요. 535조 제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그러니까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줄여서 신뢰이익 또는 신뢰손해 이렇게 불러요.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유효함으로 생길 이익을 이행이익이라고 불러요. 이행이익은 초과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항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신뢰액을 배상받으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어때야 한다는 거야? 선의면 돼요? 무과실까지 갖추라는 거야. 선의 그리고 무과실까지 갖춰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어요. 갑이 을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별장을 하나 팔기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언제 했냐면 예를 들어 3월 3일 날 계약을 합니다. 근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3월 2일경에 그 지역에 산불이 나는 바람에 이 건물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였어요. 그럼 계약이 체결될 때 이미 불가능한 거죠. 원시적 불능이다. 그럼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은 뭐예요? 무효예요. 그럼 원래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계약이 취소가 되었다 이런 말 나오면 원래 주고받은 거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다 끝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신뢰이익을 배상하라는 거죠. 이 을은 선의 무과실이었다. 이게 원시적 불능이라는 걸 전혀 몰랐고요. 근데 매도인은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그걸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계약이 유효라고 믿고 돈을 좀 썼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비도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은행에 대출받아서 원금은 가지고 있겠지만 이자도 나가고 그래요. 그러면 요 여비와 이자 이런 것들은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쓴 돈,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신뢰이익이에요. 이걸 배상하라는 거죠. 신뢰이익을 배상해라. 근데 만약에 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이익, 이것을 이제 이행이익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했는데 지금 계약 체결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땅값이 좀 올라서 현재 시세가 1억 3천만 원 정도 해요. 그럼 얘는 3천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죠? 그럼 이건 신뢰이익이에요? 이행이익이에요? 이건 이행이익이죠. 그래서 한도액이 정해지는데 이행이익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계약을 했을 때 신뢰이익과 이행이익 중에 어느 게 더 큰 게 일반적일까요? 이게 더 커야겠죠. 보통 이제 얘기하면 신뢰이익이라는 것은 이행이익을 거두기 위해 투자한 돈을 말해요. 그럼 만약에 신뢰이익이 얼마였냐면 1억 들어갔는데 이행이익이 5천만 원이야. 그럼 이거 어이없는 상황이죠. 을은 5천만 원 벌려고 얼마를 써버린 거예요? 1억. 그러면 얘가 잘못 쓴 돈까지 갑이 배상해 줄 이유는 없잖아요. 얘가 애초에 원했더라면 벌 수 있는 최대액이 5천만 원이니까 얘는 얼마만 배상해 주면 돼요? 5천만 원. 그래서 신뢰액을 배상하는데 한도는 얼마냐면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요건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배상을 받으려면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까지 갖춰야 되고요. 그럼 만약에 이 갑도 자기 건물이 불타버린 걸 전혀 몰랐다. 얘도 선의무과실이면 신뢰액을 배상해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할 필요 없어요. 언제 하는 거냐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하면 되고,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문제되는 건 이 불능이 전부 불능이에요? 일부 불능이에요? 전부 불능일 때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일부만 불능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일부가 불능이면 지금 나온 535조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적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일부가 불능이면 그 일부 무효가 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일부 불능의 경우에는 법률이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때는 뭘 적용해야 되냐면 담보 책임을 우선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담보 책임 오늘 마지막 시간에 공부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 땅을 사는데 제곱미터당 100만 원. 이게 100제곱미터라서 1억 원의 계약을 하는데 실측에 보니 이게 80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일단 20제곱미터는 불능이에요. 전부예요? 일부만이에요? 일부.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계약할 때부터 없던 거예요.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민법이 별도로 담보 책임 규정을 뒀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100제곱미터라서 1억의 계약을 하는 건데 80제곱미터밖에 안 된대요. 그럼 1억 다 줘요? 2천만 원 깎아야 돼요. 깎아야죠. 그거 이제 대금 감액이라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요게 이제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거냐면 바로 담보 책임에. 그러니까 요건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여기서 하나 기억해 두실 점은 일부가 불능이다. 양이 부족하다. 이런 말 나오면 그때는 뭐만 나오냐면 담보 책임. 교재 좀 볼게요. 일단 457쪽에 535조의 요건 있죠? 맨 위에 2번 거기에 별표 하나 해주세요. 요건에. 그리고 괄호 1번에 보면 원시적 불능이라고 돼 있어요. 원시적 불능 줄거두시고, 그리고 괄호 2번에 보면 일방의 악의 또는 과실 줄거두시고요. 3번은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손해발생. 그리고 조심하실 점은 항상 상대방은 무과실까지 갖춰야 한다는 점. 그러면 판례를 볼게요. 판례 박스 457쪽의 판례 박스에 보면 판례 일단 별표 하나 해두시고,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일부가 부족한 거예요. 일부 불능이죠. 그 매매가 수량 지정 매매에 해당할 때 한해 민법 574조 72조. 그러니까 이 574조와 72조가 바로 담보 책임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담보 책임에 의한 대금 감액 청구권을 행사함은 변론으로 하고, 그 매매 계약이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535조가 규정하는 계약 체결상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반 부당이득이나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럼 뭐만 적용된다고요? 담보 책임. 그래서 제목의 일부 불능 시에는 담보 책임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효과에서 맨 밑에 이행이익 배상을 한도로 신뢰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 결론이죠. 다음 페이지. 계약 교섭 단계에서 일방의 부당 파기가 나오죠. 일방의 부당 파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계약이 성립됐다는 건 아니고요. 계약이 교섭되는 단계,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할 것과 같은 상당한 신뢰를 부여한 다음에 일방이 부당하게 파기해버린 걸 말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는 갑이라는 대학교가 있었는데 을이 이 갑대학교 교직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을 한 거예요. 최종 합격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을은 이제 내가 곧 이 대학교야 교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계약을 맺겠구나라는 신뢰가 부여된 거죠. 근데 1년 넘게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학교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학교의 인사정책 문제 때문에
그 합격이 취소되었다라고 일방 통보를 합니다. 그럼 이건 지금 정당한 파기에 부당한 거예요. 부당하죠. 정당한 파기면 할 말 없는데 부당하게 파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의리가백에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이냐. 계약 체결사항 과실 책임 535조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자, 우리 판례는 계약 체결사항 과실 책임은 오로지 원시적 불능에만 적용되고요. 다른 곳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그러면 최근의 판례에 의하면 계약이 성립되질 않았어요. 계약이 불성립한 경우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적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확대 적용 안 한다고 했죠. 그 밑에 괄호 2번에 뭐라고 되냐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고 돼 있죠. 그 끝에서 둘째 줄에 마지막에 줄 거두세요. 민법 제535조를 유추 적용하여 계약 체결상의 과실로 만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 다른 곳에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는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됐는데 판례가 하나 새로 나온 거예요. 계약이 불성립한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때도 53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리가백에 390조 이하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될까 안 될까요? 채무 불이행은 나올 수 없죠. 왜 안 될까요? 그렇죠.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을 쓰려면 최소한 계약이 성립됐어야 돼요. 그럼 계약이 성립되지도 않았다면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은 쓸 수 없고, 그럼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위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채무 불이행 아니면 불법행위죠. 계약이 성립 안 했으니까 뭐예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죠. 기억나시죠? 우리 취득시효 얘기할 때도 취득시효가 완성됐는데 소유자가 그걸 알고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약관계 없으니까. 그때 뭐라 그랬어요? 불법행위. 마찬가지. 불법행위로 신뢰손해,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의리입장에서 계약이 성립될 것이라고 믿고 쓴 돈이 있으면 그건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요 두 가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하고 부당 파기 사건에서 신뢰이익, 신뢰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칙적으로요.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원칙은 이행이익 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서 신뢰이익을 배상한다라는 건 이게 끝이에요. 원시적 불능과 관련해서 535조하고 부당 파기 사건 빼고 이거 빼고는요. 나머지에서 손해배상이란 말 나오면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행이익 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부당 파기까지 원시적 불능 관련 내용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발적 불능이에요. 그럼 이게 후발적으로 불능이면 계약은 유효한데, 근데 이제 이때는 뭘 살펴야 되냐면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느냐, 채무자의 책임이 있느냐 문제예요.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겠죠. 책 보지 마세요. 책이 안 나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이행될 수 없는 불능 상태가 되었다.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에요. 근데 채무자의 잘못 없이 불능이 되었다면 이걸 우리가 위험 부담이다라고 부릅니다. 아까 위험 부담 언제 나왔죠? 쌍무와 편무. 쌍무와 편무를 구별하는 실익이 쌍무계약에는 동시행의 항변권과 위험 부담이 적용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 문제가 발생하면 채무자의 잘못으로 이행을 못하게 된 거니까 계속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계약을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를 우리가 총칙에서 취소받죠. 취소는 언제 하죠?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착상, 제한 능력, 착오, 사회강박이야. 근데 그런 사유는 아닌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단독 행위를 뭐라고 했어요? 계약의 해제라고 했죠. 해제는 좀 이따 나올 거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해제하면 이미 준 돈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아야죠. 그리고 별도로 뭘 청구하냐면
손해배상. 그러면 해제 시에 이 손해배상은 신뢰이익일까요? 이행이익일까요? 이행이익. 신뢰이익은 아까 끝났어요. 이제 나머지는 다 이행이익. 그러니까 신뢰이익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원칙은 이행이익 배상이고요. 근데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전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보배상이라는 것은 이행에 가름한 손해배상, 매울 전자예요. 완전히 다 돈으로 보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랑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A 부동산과 을이 소유하고 있는 B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계약을 합니다. 그럼 교환 계약은 일단 쌍무예요, 편무예요? 쌍무, 유상 쌍무 계약이죠. 그러면 이 A 부동산을 넘겨주는 거랑 B 부동산을 넘겨주는 건 서로 대가가 있는 거니까 이행을 할 때도 동시에 이행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갑의 잘못으로 이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또는 갑의 잘못으로 이걸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 이런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 불 났어요. 불. 얘가 실수로 불 태워 먹었다. 그러면 이제 교환계약은 불능인데 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만약에 잘못이 없으면 무슨 문제예요? 위험부담. 잘못이 없으면 위험부담이고 얘 잘못이 있으면 바로 뭐라고요? 채무불행이에요. 그러면 을은 이 교환계약은 불능이 되었으니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해제하지 않고 이 목적물의 시가를 물어내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보배상. 예를 들어 이 건물이 시가로 5억이면 5억 달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건물이 화재로 불타서 보험금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얘가 해제하지 않고 뭐 달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보험금으로죠. 할 수 있어요. 그건 뭐야? 대상청구권. 그렇죠? 그 물상대위는 우리 지난주에 중요하게 물상대위는 언제 쓰는 말이냐면 담보물권에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해 주는 게 물상대위고 건물 대신에 돈으로 줘 대상청구 행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을은 5억 원만 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B 부동산은 인도해야 될까요? 당연히 A 부동산 대신에 돈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럼 얘네 둘은 여전히 무슨 관계야? 동시이행 관계야.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고 만약에 지문에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되어 손해배상 책임으로 바뀌게 되면 동시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OX에. 틀려. 이게 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으로 바뀌어도 여전히 둘은 무슨 관계냐면 동시행. 확인하고 갈게요. 교재에 보시면 그 460쪽에 보세요. 460쪽에 판례박스 있죠? 맨 밑에. 그 일단 별표 하나 해두시고 2번 보세요. 2번. 판례 2번. 동시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 바로 이 판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요. 해제하지 않고 전보배상 구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잘못이 없어요. 그럼 이건 위험부담인데 이 위험부담은 언제 발생하는 거냐면 일단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후발적. 원시적 불능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요.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의 잘못이 없을 때 나오는 게 위험부담이에요. 원칙은 누가 부담하냐면 채무자가 합니다. 원칙은 채무자 부담주의. 그러니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 예외는 누가 부담하냐면 채권자.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건 채무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채권자가 부담을 하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수령 지체 중에 불능이 되거나 두 번째는 채권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 내용을 좀 볼게요. 갑이 있고요. 을하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목적물이 예를 들어 멸실이 되었다. 그러니까 매매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이게 계약 총칙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례인데 매매 계약을 했는데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또는 뭐 국가에 의해서 강제로 수용당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요? 불능이에요? 불능이 된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언제 불능이 되느냐.
계약 성립 당시냐 후냐 문제죠. 만약에 성립 당시에 불능이면 무슨 문제? 원시적 불능이니까 무효가 되고 어떤 말만 나오면 되는 거야. 계약 체결성 말씀이. 근데 계약 성립 이후에 멸실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 말씀은 무조건 틀리겠죠? 그럼 성립 후에 멸실되었다라고 하면 여기로 가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뭐 살펴야 돼요? 채무자의 잘못이 있냐 없냐. 만약에 있으면 얘 잘못으로 멸실된 거면 을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이러면 되는 거고요. 얘 잘못이 없으면 무슨 문제라고요? 위험부담의 문제예요.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고 그럼 만약에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자연재해로 번개맞고 건물이 다 탔어요. 소유권 이전은 불능입니다. 자, 그럼 소유권 이전이 불능으로 확정되면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 OX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자연재해로 목적물이 멸실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능으로 확정되면 매매는 무효다라고 하면 틀리죠. 왜 틀려요? 일단 목적물이 멸실됐다면 제일 먼저 뭐 보시라 그랬어요? 언제? 그럼 이거 원시적이 후발적이야. 후발적은 무효예요, 유효? 유효 맞죠? 무효가 되는 건 원시적 불능만 무효. 그럼 계약은 유효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자연재해로 불능으로 확정되어 소유권 이전을 못하게 되면 을은 그 즉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OX예요. 계약 체결 이후에 자연재해로 소유권 이전이 불능이 되면 을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거예요. 첫 시간에.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냐면 해제라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이죠? 해제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잘못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이게 후발적 불능이면 그 다음엔 뭘 살피시라고요? 얘 잘못이 있냐 없냐. 얘 잘못이 있으면 해제가 들어가요. 근데 얘 잘못이 아니잖아. 자연재해니까. 그러면 해제란 말 쓰면 안 돼요. 이때는 무슨 문제만? 위험, 대가 위험을 누가 부담할 거냐라는 문제가 특히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갑은 자기 잘못 없이 화재로 소실되었을 때 갑은 을에게 대금 주세요라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 문제인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겠죠. 당연한 거죠. 을이 매매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줬는데 매도인이 며칠 있다가 전화해서 야 매수인 큰일 났다. 네가 사기로 한 거 다 탔어 이럽니다. 그럼 우리가 매수인이면 야 너 마음 많이 아프겠다. 내가 중도금이나 잔금 지금 바로 줄게. 할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돈 줄 리가 없는 거고 매우 유감스럽지만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 중도금 등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돼요. 무슨 말이겠어요? 물론 이 경우에도 똑같이 이게 화재로 불탔는데 보험금 나오면 그러면 이거 목적물 못 주게 됐으면 대신 뭐라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보험금. 그게 뭐라고요? 있죠. 물상도에 나오려다 말았잖아요. 물상도에 아니고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건 얘는 내 건물이 다 타버렸지만 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게 채무자 부담주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을이요. 목적물을 언제 인도받기로 했냐면 3월 3일 날 인도받기로 했어요. 근데 을이 특별한 사정 없이 그걸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게 뭐야? 수령지체. 다른 말로 채권자 지체라고도 하죠. 얘가 채권자니까. 그러다가 3월 4일 날 번개 맞고 다 탔어요. 그럼 이때는 누가 위험을 부담하라고요? 을이 부담하라는 거예요. 얘가 재날짜에 받았으면 얘네 집 불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령지체 중에 불능이 되면 대금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건물은 못 넘겨봤지만 대금은 줘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채권자에게 책임입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매매 계약을 하고 매수인이 이 을이 매매 목적물에 놀러 가서 을이 다 불태워 먹은 거예요. 이게 잘못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돈 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누가 부담하는 거냐면 채무자가 부담하는 건데 수령지체 중이거나 채권자의 잘못이 있으면 채권자가 부담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조심하실 게 이제 이 기초 우리 처음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죠. 그럼 쌍무계약이면 서로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채권과 채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매도인은 대금을 받을 채권이 있고요. 목적물을 인도할 채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매수인도 마찬가지. 매수인은 거꾸로 얘는 뭘 줘야 돼요? 대금 채무가 있고 인도받을 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채권 채무가 다 있는데 왜 여기서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부르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불능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불능은 뭐가 불능이에요? 대금이 불능이에요? 인도가 불능이에요? 인도가 불능이죠. 그러니까 포커스가 인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인도할 의무자가 바로 채무자고 인도 받을 사람이 채권자예요. 그럼 인도 의무자가 지금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매도인이죠. 얘를 그냥 채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예. 자, 교재 볼게요. (466쪽에) 466쪽에 3번 위험부담이죠.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제목에 원칙은 채무자주의라고 되어 있고 밑에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467쪽에 줄 거두세요. 즉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지만 동시에 채권자에 대해 반대급부를 하는 권리를 잃는다. 그러므로 이미 반대급부를 하였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주고받은 건 부당이득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358조 제1항 채권자주의가 나옵니다. 467쪽이에요.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같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째 줄 가운데 채권자의 책임,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뭐가 나와요? 가운데 수령 지체.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봐두시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항을 보시면 전항의 경우에, 그러니까 전항의 경우는 1항을 말하니까 채권자의 책임이나 수령 지체가 있으면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예요.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1항에 보면 채무자는 대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목적물을 인도해요? 인도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불나버렸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이 사람이 인도할 때, 계약을 이행할 때 비용이 들어가요? 한 푼도 안 들어가요. 지금 얘가 원래 인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게 불능이 됐으니까 넘겨줄 일이 없죠. 그럼 이행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오히려 얘가 이득을 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들어간 이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를 상환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회사에 갑이라는 사장님이 있고요. 의리하는 이제 직원이 있어요. 근데 이 사장이 직원을 부당해고합니다. 부당해고. 그러니까 이 의리한 사람이 나를 왜 잘라 이래서 소송을 했는데 1년간의 소송 끝에 부당해고임이 밝혀졌어요. 그럼 얘는 1년간 일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 을은 갑에게 내 임금 줘라고 임금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원칙은 전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아까 나왔던 그 예고에 있던 선생님 판례였죠. 같은 유산 사건이죠. 선생님은 수업은 못했지만 임금은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고용계약을 생각해 보면 누가 채무자일까요? 불능이 좀 됐을 때. 그러니까 고용계약이니까 이것도 역시 대가가 있죠. 그럼 사장님은 어떤 채권이 있을까요? 노무를 제공받을 채권이 있고요. 어떤 채무가 있어요? 임금 채무가 있죠. 그럼 노동자는 거꾸로 이 노동자의 경우에는 임금 채권이 있고 노무 제공 채무가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럼 불능이 됐다는 거예요. 불능. 뭐가 불능해요? 지금 여기서. 임금 지급이 불능이에요? 노무 제공이 불능이에요? 노무 제공. 그럼 누가 채무자겠어요? 그렇죠. 에이.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채권 채무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불능은 뭐가 불능이에요? 인도가 불능이니까 인도 의무자가 채무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고용계약에서 지금 부당해고로 일을 못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지금 불능이 되는 건 뭐가 불능이라고요? 노무제공이 불능이에요. 그럼 의무자, 채무자는 누구예요? 을이요. 얘가 채권자고 사장이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누구 잘못입니까? 채권자의 귀책 사유가 있죠. 수령지체 중이거나 채권자의 책임이 있으면 누가 위험을 부담하냐면 사장. 그럼 얘는 임금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위험 부담의 문제고요. 근데 이 을이 부당해고 당했으면 좀 쉬지. 또 딴 데 가서 일을 했어요. 병한테 가서 일해서 임금을 받았다. 소위 중간 수입이죠. 그러면 이 을이 정상적으로 갑 회사에서 일을 했더라면 여기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요 임금이 말하는 게 뭐냐면 538조 2항에 얘가 채무를, 얘한테 대한 채무를 면했기 때문에 얻은 이익이에요. 그럼 이거 다 받으면 오히려 부당해고되고 이중이득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간 수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제 빼고 나머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이를 상환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시사하는 바가 있죠. 부당해고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놀아야지. 괜히 막 딴 데 가서 일해봐야 다 공제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468쪽에 판례 박스가 있어요. 468쪽에 판례 보면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538조 2항에 규정된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 중간 수입이죠. 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기출문제 볼게요. 근데 죄송한데 그 오타가 있어요. 대표예제 그 지문 3번에 끝에 있다라고 돼 있죠. 그거 좀 없다로 좀 수정해 주세요. 있다가 아니라 없다. 공부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하고요. 예, 없다로 좀 수정해 주세요.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 수용되는 바람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자, 그럼 일단 이 계약은 무효예요, 유효예요?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후발적. 일단 공용 수용되면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이 된 거야.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능이 나오면 제일 먼저 보실 점은 언제 했느냐. 이건 후발적이죠. 유효해요. 그럼 이건 채무자의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건 협의 취득이 아니라 공용 수용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 재결 수용의 경우에는 채무자 잘못이 아니죠. 그럼 이건 무슨 문제예요? 위험 부담.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위험 부담이죠. 그럼 이 경우에 해제한다,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틀리는 거고요. 그럼 주어진 사례에서 이미 돈을 준 게 있죠. 그 돈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지금 계약금 줬는데 나중에 불탔잖아요. 그럼 이 계약금은 갑의 위로금이에요? 돌려받아야 돼요? 당연히 돌려받아야죠.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뭐 대상 청구액이 나올 거고. 1번 보세요. 1번. 을은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번이 지금 바로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약을 해제한다는 건 언제 쓴다고요? 채무불이행. 그 다음에 2번. 을은 갑의 수용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대상 청구죠.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상금조라고 할 수 있는 거고. 3번. 을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을은 계약 체결상 과실을 이유로 신뢰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번은 언제 쓰는 말이에요? 원시적 불능일 때니까 당연히 틀렸고. 5번.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갑의 수용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귀속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2번이랑 비교되는 건데 여기서 대상 청구권이 발생했다는 것은 갑이 받을 수 있는 이 보험금 청구권을 나에게 넘겨달라는 거지 보험금 수령권자가 원래 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신 그걸 달라는 거죠. 그 얘기고.
그러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라는 이 규정은요.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일까요? 537조 8조 나와 있는 건 이건 임의 규정. 법이 강제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랬잖아요. 보통 경제적 약자가 있으면 약자를 위한 강행 규정을 두는데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해요. 매매 계약, 교환 계약. 그럼 매매 계약, 교환 계약은 서로 당사자가 약자가 있어요. 대등해요. 대등하죠. 대등하니까 법이 강제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이 부동산을 팔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나중에 혹시 불능이 되면 위험 부담은 네가 해. 아니면 나 안 팔아. 을이 응 내가 할게 라고 했다면 누가 부담하는 거야? 을이 부담하는 거야. 강제할 이유가 없죠. 매매계약.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담보책임 공부하는데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매하자가 있으면 담보책임 져야 돼요. 그럼 이 경우에 이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이요. 매매하면서 매도인이 야 여기 하자 있는데 나 이거 책임 안 질 건데 살래? 응 살게. 이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대등 당사자끼리는 강제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임의 규정이고. 돌아오셔서 460쪽을 보죠. 동시행의 항변권 별표 3개 두시고요. 조문을 볼게요. 536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대가가 있는 거니까 너 안 하면 나도 안 해 라고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최소한 상대방 채무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는 거고요. 갑이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갑이을에게 소유권과 인도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건 동시행관계. 이게 왜 동시행관계냐면 일단 매매 계약은 서로 대가성이 있는 쌍무계약이죠. 대가가 있으니까 서로 같이 이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3월 3일이에요. 매수인이. 근데 그 3월 3일 날 대금을 안 줍니다. 그러면 약속한 날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채무 불이행이라고 불렀죠. 그럼 얘는 이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얘가 왜 대금을 안 줬나 봤더니 갑도 을에게 등기 제공을 안 하니까 얘도 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부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절이에요? 정당한 거절이니까 얘는 이행 지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동시행의 항변권이라는 것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효력은 이행 지체 책임에서 면제받게 해주는 거예요. 책임질 이유가 없고. 근데 만약에 이 부동산에 가압류가 있었어요. 그러면 매도인은 대금 전액을 받으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주면 돼요. 가압류도 말소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완전한 걸 넘겨줘야 되니까 그 판례박스 1번 맨 밑에 판례박스 1번 매매계약에서 이행이란 완전한 이행을 의미하므로 가압류 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도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라는 점 봐두시고요. 그러면 동시행 항변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성립 요건은 양채무가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이 돼야 돼요. 동일한 계약에서 나올 것. 두 번째는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변제기가 도래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방이 이행이나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만약에 상대방이 이행 또는 제공을 했다면 자기도 해야지.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하니까 자기도 안 하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첫 번째부터 보면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계약이 하나의 계약이 아니라 별개 약정으로 발생이 되었다. 서로의 채무가 하나의 계약이 아니라 별개 약정으로 발생되면 동시행의 항변권은 인정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아무리 별개 약정으로 생겼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별도의 특약이 있다. 동시행관계로 하자라고 특약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당연한 얘기인데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갑이 소유권을 넘기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시행관계. 이게 왜 동시행관계냐면 이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은 매매라는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갑과 을 사이에 예전에 소비대차 계약을 했어요. 별개 계약이죠. 예전에 돈 빌리는 계약을 해서 1억 원의 채권이 있다. 얘가 돈 빌려줄 거야. 그리고 좀 있다가 둘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갑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저번에 돈 빌려간 거 있지? 이것까지 갚으면 등기 줄게 라고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왜 안 되는 거야? 얘랑 하나의 계약이 아니니까 별개 약정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매매 계약을 하면서 두 사람이 뭐라고 특약을 하냐면 예전에 빌린 돈도 동시에 이행하겠다라고 특약을 했다면 그때는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약이 없는 한 하나의 계약에서 발생해야지 별개 약정으로 생긴 건 안 된다. 그 오른쪽에 기억의 셋째 줄 긋으세요. 판례도.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 약정으로 상대방에 대해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자기 채무 이행과 상대방의 어떤 채무 이행과를 결련시켜 동시행을 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다면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시행 항변권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하나의 계약이 아니라 별개 약정이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봐둘게요. 또한 경매가 무효가 되어 근저당권자가 근저당 채무자를 대위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그 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는 것으로 동시행 항변 관계에 있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끝에서 둘째 줄 마지막에 괄호로 묶어두세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는 것. 그러니까 이행의 상대방이 서로 다르다면 동시행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런 사건이었어요. 갑이 이 소유자였고요. 근데 얘가 돈을 빌린 채무자. 그 을은 채권자예요. 근데 돈을 안 갚아서 이 갑의 건물이 경매가 돼서 병이 경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경락을 받아서 등기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경매 절차가 무효인 거예요. 무효. 그러면 이 병한테 이거 경매가 무효니까 당신 등기를 말소하라라고 직접 요구할 사람은 갑이에요? 을이에요? 이거 누구 거였어요? 갑. 그럼 얘가 직접 말소를 구해야죠. 근데 이 갑은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써요. 그러자 을이 채권자가 갑을 대위해서 얘한테 말소를 청구한 거예요. 그러자 경락이는 채권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니 당신은 내가 낸 매각대금, 경락대금으로 배당을 받아갔잖아. 그럼 당신은 그 돈 내놔야지 라고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한 거야. 사건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매가 실행되어서 누가 지금 배당받아 간 거야. 을이 배당받아가니까 이 병이 이 말소를 해줄 테니 돈 내놔라 라고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왜 할 수 없냐면 지금 이 병은 등기 말소를 누구에게 해줘야 돼요? 갑에게 해줘야 되고요. 배당금 반환은 을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서로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가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는 경우에 인정하지 않고요. 판례는 뭐 그 얘기예요. 의무의 발생 원인이 다르다. 그러니까 서로 원인이 다르다. 계약 관계가 다르면 동시행 관계 인정이 안 되고. 자, 한 장 넘겨보세요. 네모 박스가 나오는데 그 왼쪽은 법률이 정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통설 판례가 인정하는 경우인데 그 오른쪽에 통설 판례가 인정하는 경우에 별표 2개 해두세요. 자, 1번에 보면 계약이 무효 취소되었다.
그럼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서로에게 주고받은 거 돌려받아야죠. 또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해야 되고 둘은 무슨 관계냐면 동시행이에요. 그래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때는 동시에 주고받고요. 2번에 보면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행 관계야. 그러니까 돈 갚으면 뭐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수증 받아야죠. 근데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라고 되어 있고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영수증만 동시행 관계지 채권증서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채권증서라는 건 뭐 차용증이라든지 또는 계약서 뭐 이런 것들은요 동시행 관계 아니고 돈 갚으면 영수증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3번 원인 채무 지급 확보를 위해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에 변제와 어음수표의 반환. 그러니까 3번 요 내용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괄호가 훨씬 중요해요. 괄호에 주의라고 되어 있죠. 변제와 담보권 말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3번은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채무자인데 담보조로 채권자에게 뭘 발행해 줬다는 거예요. 어음을 발행해 준 거예요. 그럼 제가 나중에 돈을 갚을 때 뭐는 돌려받으라고요. 어음 돌려. 만약에 이거를 안 돌려받게 해버리면 이 채권자가 돈 받아놓고 어음을 돌려버릴 수 있잖아요. 동시행 관계를 인정해줘요. 근데 훨씬 중요한 건 변제와 담보권 말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변제와 저당권의 말소 동시행이 아니에요. 변제와 저당권의 말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저당권자인데 제가 채무자한테 변직이 됐으니까 돈 갚아요. 이랬더니 채무자가 뭐라고 하냐면 저당권 말소 안 해주면 돈 안 갚아 이럽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응 하고 경매를 실행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뭘 먼저 해야 돼? 변제를 해야 돼. 변제를 하게 되면 변제가 되는 순간 그 저당권 등기는 무효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말소를 구하면 되는 거고 얘네들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저당권 말소라고 쓰지 않고 담보권 말소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담보물권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저당권뿐 아니라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럼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도 전부 다 뭐부터 하라고요? 변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거예요. 4번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 반환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 이건 뭐 동시행 관계고. 괄호 안에 있는 말 중요한데 이건 나중에 우리 특별법 할 때 공부할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엔 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 아니고요. 보증금 먼저 줘야 돼요. 우리 그 중개사법 시간에 주임법 공부하셨나요?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끝났어요. 그럼 그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공부하셨죠? 물론 공부했다고 다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그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는 왜 하는 거냐면 임대차 끝났는데 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갈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보증금을 주는 것과 이 등기를 말소하는 건 동시행이 아니에요. 뭐부터 해야 돼요? 보증금 반환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고. 그다음에 5번은 우리 지상권 할 때 봤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물의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니까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고. 6번 볼게요. 6번.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6번 기억나세요? 우리 상호 명의 신탁 할 때 봤죠. 상호 명의 신탁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할 때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신 분할 청구는 안 되고 상호 명의 신탁을 해지하면서 서로의 지분을 이전받는다고 했죠. 이때 지분 이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동시에 이행한다. 그렇죠? 자, 리을 볼게요. 리을 줄 거두세요.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로 변경되었다. 괄호에 상속, 채권양도, 채무인수. 그러니까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은 동일성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동일성 유지되면 항변권도 따라가는 거죠. 근데 다만 경계가 이루어졌다. 경계라는 건 예전 걸 소멸시키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경계 계약이 있었다라고 하면 동일성이 유지돼요, 상실돼요? 상실되죠. 그럼 항변권은 소멸한다는 거죠. 그 얘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이 관련 내용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죠.